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닌데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학습법 이렇게 정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정한 게 아닌데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특히 그 대전에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특히 여기 대전 평생학습관이 봤더니 대전역 부근이더라고요. 대전역이라면은 어딥니까? 제가 제가 카이스트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에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좀 약간 도망갈 구멍이랄까? 그렇게 있었던 게 그때마다 대전역으로 도망을 왔었어요. 예. 그래서 맨날 PC방도 가고 막 여기 성심당에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또 봤더니. 근데 참 지하철이 생겨 있어서 또 되게 놀랐습니다. 왜 내가 있을 때는 지하철이 없다가 왜 생긴 거지 이렇게. 예. 아무튼 자, 오늘 혹시 여기 제 책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대다수네. 예, 알겠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예. 좋은 게 아닌데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께 간략하게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잠깐 일단 제 얘기를 드리고, 예, 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기적의 학습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중간에다 나가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적은 이제 맨 끝에 마지막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학창 시절에요. 우리 학생 몇 학년이죠? 예? 초등학교 6학년. 자, 우리 친구는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 좀 약간 어려 보이는데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예.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기 되게 쑥스러운데 되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쑥스러운데 계속 전교 1등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조금 제가 처음에 체육이랑 이런 거 실기 시험이 있어서 당황을 했죠. 그래서 좀 헤매다가 그다음부터 또 계속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3 학생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중3. 중학교 3학년 학생 계신가요? 중3 학생들도 예, 좀 근데 중3 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중3 때 제가 4번 시험을 봤는데 1학기 중간기 말, 2학기 중간기 말 4번 다 전교 1등을 했어요. 예. 그때 참고로 체육은 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처럼 수행평가 같은 거 있으면 책도 없었겠죠. 막 실기 있고 하면은 여자애들한테 밀렸을 수도 있는데 남중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렇게 예, 계속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최전성기였죠. 중학교 때까지 제가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예, 죄송한데 혹시 여기 중에서 혹시 아들이 한 중2나 중3 자녀분이 중2나 중3 정도 되시는데 너무 요새 반항적이라 갖고 힘들다 하시는 학부모님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다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중2, 중3 학부모님들 다 드시는 것 같아요. 반항. 근데 저는 반항도 안 했어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죠? 이쁘죠? 그쵸? 얼마나 이뻐요. 예.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서 모범생으로 계속 하다가 고1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1, 2 이때쯤. 그러니까 그때 또 중3을 끝나고 제가 서울과학고에 합격을 했어요. 저도 사실 워낙 좀 빡센 학교라고 해야 되나? 입학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라서 저도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서울과학고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도 입학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예, 제가 거의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와 복부와 다리, 허리 이런 데 계속 통증이 오더니 예, 너무 아팠어요. 어느 날이라도.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문 잠그고 울고 예, 그랬었습니다. 전혀 예고되지 않은 불행이었어요. 예, 전혀 예고되지 않은 불행이었고 예.
갑자기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에서 간증을 오신 목사님께서 해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뭐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으셔갖고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다는 분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재활원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사회에 있을 때 대기업 부장, LG전자 부장 하시던 분, 그러면 대학 교수 하시던 분, 어디 증권회사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을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장애인이 돼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장애인이 돼갖고 불행해질 줄 알았던 사람, 예측을 미리 했던 사람들은 1%도 안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에 장애인 복지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서 평소에 봉사활동을 다니거나 그랬던 분들도 그래서 봤더니 1%가 역시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역시 불행이라는 건 갑자기 찾아오는 거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구나. 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제일 좋을 때 불행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있죠.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은 그 자만심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자만에 빠지면 꼭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 때 계속 잘 나가고, 그다음에 과학고에 합격까지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좀 약간 자만심 같은 데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인생이 웃기죠. 제일 잘 나갈 때 갑자기 그런 게 닥쳐서. 한 고2 때쯤 되니까 책상에 앉기도 힘들 정도가 돼서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낮아서 멀쩡히 서 있지만 그때는 좀 서 있기조차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노랗고 막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막 심각하게 좌절에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허구한 날 자살하겠다고 갑자기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님한테 막 입에 달고 다녔죠. 학교에서 집에 전화해가고, 그때는 휴대폰 같은 거 잘 안 썼으니까요. 그 기숙사 앞에 공중전화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 앞에서 제가 전화기 들고 집에 자살하겠다, 죽겠다, 아프다,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해댔었죠.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이제 퇴사를 하고 몸이 아파서 그래서 좀 그렇게 망가져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공부만 한 놈한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결국엔.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막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세상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는 좀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게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긴커녕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는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막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고 좌절하고 또 한편으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멀쩡하게 있는 친구들, 학교 친구들, 서울과학고 옆에 있던 친구들, 내지는 공부는 못하더라도 몸이 멀쩡하고 건강한 애들 있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러움이 열등감으로 바뀌고 좌절과 열등감의 끝에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그래서 한강다리까지 가봤어요. 저도. 한강다리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멍청한 짓이지만 아무튼 한강다리까지 가봤었는데 그게 또 거기서 또 뛰어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막상 가긴 갔는데 많이들 가더라고요. 한강다리도 저도 몰랐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이들 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그 대전에 유성에 갑천이 있다면 서울엔 한강이 있습니다.
뭐, 예, 저도 뭐 딴 얘기지만은 그 카이스트 들어가고 뭐 갑천에서 많이 뒹굴던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선배들 뭐 교육한다고 해갖고, 예. 근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열등감과 좌절, 자기 비하에 빠지다 보니까 결론은 자살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더라고요, 하나. 결론은 자살 하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끝났고 더 이상의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될 때, 이럴 때는 답은 하나잖아요. 근데 또 자살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청소년 여러분들, 용기가 아니에요, 자살하는 거.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바보짓이고요. 근데 그만큼 저도 절박했습니다. 왜냐면 제일 잘하던 공부도 할 수가 없고, 몸은 아파 죽겠고, 그리고 그 전까지 너무 잘 나갔어요, 제가요. 그냥 보통으로 살다가 아팠으면 뭐 좀 억울하다 그러려니, 그 전에 너무 장래가 촉망받고 막 그런, 예, 공부도 잘하고 막 진짜 엄친아였다가 갑자기 막 그렇게 내 입으로 엄친아 어쩌고 하니까 좀 그래. 아니, 아무튼 간에 너무 잘 나갔었다가, 예,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어머니랑 막 싸웠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반항 한 번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고등학교로 대학교 올라오고 막 그때 막 한참 좌절에 빠졌을 때 막 어머님 보신 앞에서 막 그 집안에 있는 물건 막 집어던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 순둥이였던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 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래서 어머님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때 어머님 심정이 그냥 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뭐 저도 사실 알 수는 없겠죠. 정확히 알 수는 어렵겠지만, 뭐 오히려 어머님들께서는 그 공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는 참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세상이 널 포기해도 뭐 예수님하고 너네 부모님은 널 포기 안 한다, 막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계속 막 끝까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참 멀쩡히 서 있어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제가 인터넷 강의랑 이렇게 하면서 뭐, 예,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회복의 실마리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뭐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자살까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막 그러다가 난 이미 한 번 죽은 몸이니까 이제 한번 내 인생은 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새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갔다 왔었죠. 그래서 그냥 한번 희망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좀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그때부터 제 병이 치료가 가능한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한 군데서 난 건 아니고요. 뭐, 진짜 병원은 수없이 돌아다녔고, 실제로 뭐, 그 치료 효과가 있던 건 몇 군데인데, 아무튼 그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좀,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되든 안 되든지 한번 병을 낫게 하는데 올인을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그래서 10년간의 긴 투병 생활, 정말 또 10년이 적은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끝에 지금 어느 정도의 건강을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계속 좌절에 빠져 있었다면은 답은 두 가지였겠어요. 하나는 자살이거나 아니면 지금도 골방에 틀어박혀 있겠죠. 계속 어머니랑 싸우면서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좀 희망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한창 아프고 막 좌절에 빠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이 날을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준규야,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언젠가 우리 이 날을 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 아프고 죽겠고 좌절에 빠졌고 내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그냥 엄마는 날 지금 일시적으로 달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머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요, 어떤 한 줄기 희망을 잡지 못했더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병이라는 게요, 그 병 자체도 되게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치료 과정도 되게 더 힘들어요, 치료 과정이. 그래서 저도 이 근육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막 침을 놓고 막 그랬었는데 막 한 10cm 넘는 이런 대침을 가지고 막 60개씩 꽂은 적도 있습니다. 그 근육 굳은 데 하나하나에. 그래서 치료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치료 과정 중에도 사실 좌절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했고요. 왜냐면 또 근육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막 찢어질 듯이 아프거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섬유근육통 환자분들하고는 또 맨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병은 자체도 되게 힘들지만 또 낫는 것도 더 힘들다고, 뭐 이런 같이 치료받는 환우분들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밑바닥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힘들게 치료를 받고 해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안 아팠던 때보다 내가 그냥 아프지 않고 순탄하게 살았더라면, 계속 전교 1등에 뭐 과학고를 가고 공부 잘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잘 나갔으려면 몰랐을 이런 어떤 인생의 절실함, 인생의 소중함, 이런 걸 남보다 더 느끼게 돼서요. 지금은 그냥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강의도 찍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인강 찍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인터넷 강의도 찍고 뭐 그런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가장 제가 자신 있었던 공부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공부가 최고고 공부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관계자분께서 하시기에 오늘 공부법 들어러 왔는데 왜 딴소리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좀 약간 양해를 해주세요. 약간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그래서 역시 공부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제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 같지만요, 저처럼 이렇게 저희 전체를 밟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들 저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이유, 왜 공부를 했냐, 그렇게 열심히 했냐. 너 맨날 전교 1등하고 했는데 공부를 왜 했냐?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냐? 야, 김준교 너 공부 재밌냐? 난 재미없던데. 어때 그렇게 공부를. 자, 공부를 우리 친구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열심히 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열심히 하는 친구, 손든 친구, 공부 왜 하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부 왜 하세요, 공부? 재밌어요, 공부? 공부 재밌어? 그래요? 그럼 왜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왜 손 들었지? 아무튼 간에, 사실은 학창시절에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하긴 되게 힘듭니다. 왜? 입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께서 하라고 시키셔서 혹은 학교 선생님이 시켜서 좀 약간 그래서 공부를 사실 그래서 하죠. 재밌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김준교 혹시 너 재밌어서 공부했냐 하면 저 대단한 노예예요. 절대 재미없었습니다, 공부가. 제가 공부를 한 진짜 이유는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압박감.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입학을 했어요. 딱 시험을 봤는데 그 전과목 만점이래요.
그래서 뭐 올백하면서 막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선생님께서도 아 준교 최고다 막 이렇게 칭찬해서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 다음 시험 될 때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이번에 이거 전교 1등 못하면 나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예. 그게 사실은 전교 1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진짜 가장 두려웠던 건요 남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였어요. 저 전교 1등 하던 김준교 저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이번 시험 망했다며.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뭐 공부 좀 한다고 막 하더니, 저 나댄 적도 없는데, 예를 들면 뭐, 공부 좀 한다고 나대더니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웃음거리가 되는 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감 때문에, 공부를 했고요. 그게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했던 이유입니다. 전교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상위권 성적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결국 아마도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 나머지 고등학교 때 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탈이 난 게 아니고 계속 저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요새 시국하고 좀 약간 연결되는 말이긴 한데요. 그때 북한에서 한번 미그기가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미그기가. 그런 게 참 북한도 대단하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짓만 해요. 근데 미그기가 그때는 귀순한 거였으니까 좀 다르게 하는, 근데 그때 미그기가 날라왔다고 해서, 이거 전쟁 나면은 나 시험 안 봐도 되겠구나 해갖고 좀 그런 생각까지 앉아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시험을 보기가 싫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성취감은 있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도 나중에 성적표를 펴보면 딱 전교 1등 적혀있고 막 만점 이렇게 뭐 평균 99점 막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또 나름 묘한 성취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99%의 압박감과 1%의 성취감 속에서 저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게 즐겁게 공부하기라는 만만치 않죠. 입시라는 현실이.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또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필기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못 했네요. 맞다, 샤프.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원 와갖고. 선생님 저 오늘 샤프 안 가져왔어요. 저 공부 못하겠네. 집에 가도 돼요. 뭐 이런 애들. 필기도구 그 전에 개념부터 챙겨라. 샤프 전에 뭐 그런 말을 해주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인데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공부에는요 반드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요. 그래서 목표의식입니다. 목표의식. 제가 봤더니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경우에는요, 공부 시간이나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목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뭐 특목고 진학에 실패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해도 성적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꼭 거창한 목표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의 목표면 됩니다. 공부를 한 이유, 동기부여 그런 걸 찾으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과학고 카이스트에 꼭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잘 빠지잖아요. 슬럼프 하다 보면 뭐 잘 되지 않고 막 짜증이 나고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공부를 하냐. 어떤 학생은 그런 걸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돈 벌려고 공부해요. 돈. 그래서 저는 아주 칭찬해 줬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부자가 돼서 이런 막 긴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친구예요. 자, 그래서 뭐 요새 보면은 뭐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기주도적 학습. 근데 뭐 사실 뭐
그거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제가 요새 볼 때는 좀 장사하려고 많이들 쓰는 것 같고,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이유나 동기 같은 걸 자기가 직접 찾아서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원을 다닌다. 아, 되게 유명한 학원, 잘 가르치려 되게 소문난 학원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스타 강사의 인강을 듣는다. 이 선생님 뭐 대한민국 1탈에 뭐 되게 유명한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과외, 서울대생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막 과외를 받았어요. 근데 뭐 그때는 다 알 것 같아요. 인강 듣고 막 학원에서 수업할 때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다 아는 내용이네. 과외를 너무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주시네. 나 다 알 것 같네. 그래서 집에 이제 딱 과외 끝나고 학원 갔다 와갖고 책을 딱 덮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럼 이게 자기 걸까요? 그 학생이 시험을 보면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예습 복습, 특히 복습 같은 건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뻔한 얘기지만은, 저도 뻔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복습을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시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혼자서 공부하라는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가요. 예. 결국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 그 다음에 서울대 다니는 과외 선생님,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떠먹여주는 것까지 할 수 있어도 소화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좀 똘똘하게 생긴 친구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죠.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공부 계획표? 아니, 왜 딴 데를 보고, 이 친구. 잘생긴 친구.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딴 친구가 대답을, 미안. 예. 그 공부 계획을 어떻게 했잖아요? 공부할 때. 계획표를.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 안 해요, 공부? 왜 이렇게 좀 똘똘해 보이는 우리 친구? 예, 그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경 쓴 친구. 안경. 딴 데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계획표 같은 거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그냥. 혹시 공부할 때 계획표 같은 거 세워서 하는 친구 있나요? 계획표? 보통 여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파란 옷 입은 친구, 이제 옷을, 계획표를 세우면은 그냥 맞으면 손 들고 아니면 이렇게 도리도리 하세요. 계획표를 세우면 잘 되나요? 그 계획대로? 일리가 있네요. 네.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획표를 세우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예.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시간을 할당을 해놨어요. 오늘은 놀았으니까 내일 해야지. 해갖고 이제 내일 딱 5시간 이렇게 해갖고. 예. 그래서 다음날이 됐어요. 딱 5시간을 해놨어요. 이제, 오늘은 학원도 안 가고, 어제 또 놀았잖아. 어제 또 놀았고, 학원도 안 간 날이고, 시간이 충분하다. 오늘 5시간 딱 이렇게 해갖고,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 좀 한번 맘 잡고 해보자. 이거 딱 했는데, 좀 하다가 놀게 되더라고요. 실제 저는 계획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또 계획표대로 의지력이 강한 학생이랑 상관없지만은 또 대다수의 경우가 사실 계획표 짜놓으면은 그대로 실천이 안 됩니다. 예. 실제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5시간, 6시간에서 기껏 오늘은 공부한 날 딱 잡아보면 노는 날이 돼요. 결국 해보면은요. 컴퓨터 게임하고 앉아있고 막. 그래서, 근데 그런데, 나도 이렇게 막 많이 날리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적이 나왔지 해갖고 돌이켜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이요. 학교에서 아침 자습 시간이 1시간 있죠? 아침 자습 시간이 1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 10분씩 한 6개, 7개 정도 있습니다. 중학교는. 쉬는 시간이 6개인데 다 합치면 한 2시간 정도 나요. 2시간. 그래서 저는 그 2시간 안에 학교 숙제랑 이런 모든 걸 다 끝내놓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도 스타일이 좀 일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냥 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뭐 한두 시간 정도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사실 나머지 시간 놀았습니다. 예. 네. 뭐 모든 학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예. 공부 방법은 진짜 학생 100명이 있으면 뭐 절대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 이건 사기고요. 예. 기적의 공부 방법은 사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건 사기고요. 예. 그 대신에 학생 100명이 있으면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은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만들어주느냐? 유명한 뭐 공부법 강사가 100만 원 주면은 만들어줘?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계획표대로 실천이 잘 안 되고 의지력이 없는 경우, 저도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느냐와 별개로 공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는 의지력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저는 의지력 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저의 장점은 굉장히 빨랐던 거죠. 일 처리가.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면서 했더니 딱히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많진 않아도 계속 뭐 전교 1등이라는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계획표를 세우는 게 효율적인 학생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딱히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공부 시간만 많이 그냥 책상 앞에 오래만 앉아 있는다고 뭐 일이 되느냐 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참고로 딱히 뭐 시간표를 세우고 뭐 오늘은 뭐 국어, 오늘은 영어, 오늘은 수학, 오늘은 사회 이렇게 하자면 그냥 집히는 대로 했습니다.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왜? 시간표 세워놓으면 안 하니까. 그냥 집히는 대로 마구잡이로 했습니다. 그냥 과목 같은 거 딱히 계획 안 세우고. 그래서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맞는 공부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저 같은 학생도 있을 거고, 거꾸로 계획표를 세워놔야지 또 불안하지 않고, 예. 이렇게 또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이나 영단어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제가 수학 선생인데 자꾸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사회 뭐 공부할 때 어려워요. 뭐 영어 단어 수거를 외울 때는 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공부했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암기 과목이나 영어 단어, 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암기 과목의 경우에 스토리를 세워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스토리요. 네, 전체적인. 예를 들어 갖고 뭐 세계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연대별로 그때 있었던 사건 같은 걸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면 사람 머리가 이걸 암기를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하면 이게 되게 힘든데, 예를 들어 갖고 뭐 세계사가 있잖아요. 세계사가 이제 유럽이 계속 중세시대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르네상스 가면서 한번 뒤집어 엎죠. 걔네들이 이제 뭐 인본주의였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갑자기 힘이 세집니다. 이제 유럽이. 그러면서 걔네들이 갑자기 이제 외부로 진출하려고 배를 자꾸 만들어서 이제 해양으로 진출을 하죠. 그러면서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를 점점 만들어 갑니다. 힘이 세지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국주의로 가고, 그 제국주의가 팽창해서 이제 지들끼리 막 식민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유럽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개별적인 사건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생각을 하세요. 전체적인 스토리. 심지어는 역사나 세계사 쪽은 당연한 거고, 스토리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심지어 뭐 기술 과정이나 이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연관이 없이 단순 암기 과목 같이 보이는데도 찾아보면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뭘 만든다. 뭘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가정에서 요새도 그런가 하면 뭐 골무 만들고 뭐 이런 바느질하고 이런 거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실과였구나 옛날에. 그래갖고 요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다 잘 생각하면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 과목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영어, 수거,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나 수거를 한글 낱말 하나하나랑 연결시켜서 하는 건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요새는 많이들 그런 방법을 쓰시죠.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영어 원문을. 그게 가장 영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면요, 단어든 수거든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면은 되게
외우기가 더 쉽고요.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양이 많아서. 오히려 외우기가 더 쉽습니다. 외우기가 쉽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낱말 자체로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뭐 사과, 애플. 사과 같은 경우 뭐 어차피 애플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 보면 뭐 동의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낱말이 우리말로는 하나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어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걸 단어로 1대1로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외국 사람이랑 말을 할 때 말을 안 나와요. 단어가 이건데 뭘 써야 되지? A란 단어를 써야 B를 단어를 써야 되나? C란 단어를 써야 되나? 막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아예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면요. 예, 그 말을 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들이 미묘한 그런 뉘앙스 차이를 우리는 한글이랑 이렇게 엮어서 외우는 식으로 하면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영어 단어나 수거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영어 학습이 옛날에 뭐 성문종합 영어 또는 뭐 그 영어 사전을 갖다가 화장실에서 하나씩 외우면서 씹어 먹었다고 하는데 요새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예. 요새는 뭐 테레비 틀면은 그냥 케이블에서 바로 외화하고 있고 뭐 미드하고 있고 있잖아요. 뭐 미드 같은 거 되게 좋습니다. 영어 공부하는데요. 예. 끊임없이 계속 영어를 공부하려면 끊임없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AFKM밖에 없었어요.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그땐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요새 어디를 가도 뭐 미국 현지에서 뭐 방영 중에 뭐 드라마나 뭐 쇼프로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딱히 뭐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즐기는 식으로 또 영어는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본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미드만으로 뭐 엄청 원어민처럼 말하는 사람도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새 그 나쁜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러분한테 그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책상 앞에서 시간만 때운다고 그 공부가 아닙니다. 예. 시간만 때운다고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5시간 공부를 했는데 문제집을 5쪽을 풀어놨어요. 예. 근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30분을 했는데도 뭐 문제집 20장 이렇게 풀어놓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오반가 아무튼 30분에 그거 좀 날림인가 아무튼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몇 시간 앉아서 했는데 보면 한 게 없어요. 책상 앞에는 앉아 있었는데 한 게 없어요. 예. 그런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뭐 했지? 분명히 자기는 선생님 저는 3시간 동안 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제 열공했는데 왜 그걸 몰라주고 그래갖고 궁금하다 해서 그 다음날에 몰래 제가 그 학생 방에다 CCTV를 딱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나 궁금해갖고 봤어요 한번. 이게 봤더니 문제집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 많은데 이제 샤프랑 이거 있고 수학책을 펴고 있는데 보면은 손이랑 봤더니 문자질만 하고 있어요. 손은 핸드폰에 가 있고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얘가 알고 봤더니 3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는 한 10분 하고 2시간 50분은 문자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랑.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찔리는 친구들 없습니까? 여기 꽤 있을 텐데. 차라리 그렇게 3시간 공부를 하느니요 30분 동안 휴대폰 끄고 30분 제대로 공부하고 노세요. 나머지 2시간 반을. 훨씬 낫습니다. 집중해서 하려면 아예 컴퓨터 안 보이는 대로 치워두고요. 사람이란 게 되게 의지력이 약해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옆에 있으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공부하고서 그냥 노는 방법을 택했는데 휴대폰, 그래도 제 때는 휴대폰은 없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요새 애들 그 휴대폰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큰 적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차라리 특히 수학 공부할 때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친구한테 문자 오는 거 다 받아주고 또 대답 다 하고 얘가 누구랑 깨졌니 어쩌니 해갖고 또 위로한다고 또 위로 문자 또 보내고 또 하고 얘는 또 내 BF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니 또 하면서 또 얘가 해갖고 야, 네 친구가 남친이랑 깨진 게 뭐가 너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얘네 BF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리가 있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또 문자 보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또 그 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또 어쩌고 이거 공부 언제 합니까?
차라리 휴대폰 끄고 공부한다면 친구랑 같이 때려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노세요. 집중해갖고 빠른 시간에 끝내놓고, 예. 자, 우선은,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또 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애가 뭐 학습지가 있어요. 학습지가 딱 있어. 아, 요거 우리 3시간 동안 풀려야겠다. 이거 딱 했는데, 이놈이 1시간 반 만에 다 풀었어. 그래, 놀겠대. 놀겠대. 이놈이 1시간 반 만에 3시간 걸 다 풀고 놀겠대. 그러면 어머니들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분들 놀고 있는 꼴을 못 보죠? 또 딴 거 줘요. 하라고. 또 딴 거 줘요, 너. 3시간 공부 안 했잖아, 너. 1시간 반만 해놓고 왜 그래? 왜 놀라 그래? 너 이것도 해! 하고 딱 줍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게 그런 식으로 되면 어느 날인가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아, 어차피 이거 해도 3시간, 안 해도 3시간, 어차피 나는 끝내도 놀지를 못하는데 뭐 하러 해야 하면 시간 앞에서 멍 때리고 있어요. 멍 하면서 문자질 하고 있고 뭐 하면서 그냥 책상 앞에 분명히 앉아 있는데요. 예, 딴짓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좀 그 놀고 있는 꼴이 좀 보기 못마땅하시더라도 빨리 그냥 공부량을 끝난 자녀분께서 공부하는 게 끝나면은 그냥 뭐 여유 시간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놀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3시간 동안 넌 뭘 해도 결국엔 공부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딱 주시면은 그게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보단 차라리 이걸 하고 놀아라. 어쨌든 뭐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든 이걸 하고서 하면 넌 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시간만 때우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아주 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해진 양을 다 끝내면 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좋은 책을 읽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한테 제일 나쁜 건 뭘까요? 거꾸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게임이죠. 온라인 게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악의 축이 뭡니까? 초등학교. 예? 메이플 스토리. 예. 우리 크아나 카트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가장 큰 적은 넥슨이에요. 넥슨이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넥슨 본사 가서 폭파해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 온라인 게임이 무서운 이유는요. 저도 소시적에 참 게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 게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 근데 그때는 그래도 1인용 게임이었어요. 1인용.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저도 참 게임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 저도 게임의 해악을 압니다. 저도 게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요즘엔 그걸 넘어서요. 단순히 재밌고 한 걸 넘어서 그 회사들에 가면요. 연구개발 부서가 있잖아요. 회사들도 큼직큼직해요. 요새는 온라인 게임들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부서 가면 뭐 하고 있냐면은 요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요 게임의 주 연령층, 주 고객이 되는 시장이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중독성 있게 만들어가 어떻게 되면 중독되게 해서 더 많은 시간 게임을 즐기고 유료 캐시템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갖고 돈을 벌게 만드냐, 요걸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입니다. 어머님들께서 들으시면 까무러치실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더 중독성 심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소에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모여 앉아갖고. 그게 결국 돈이 되니까요. 예. 근데 사실 뭐 요새 세상에서 게임을 아예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진짜 메이플 스토리,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이런 거 에? 문명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예, 그리고 무슨 서든 요새도 하나요? 모르겠네. 요새 뭐 하나, 요새? 예, 요새도 던파도, 예. 던파 만든 친구 20대 몇백억짜리 빌딩 샀던데 그거 만들어. 아무튼 간에 중독성 있는 게임들이 많아갖고 아예 못하게는 못 만드는데요. 습관 자체를 가능하면은 게임보다는 책을 읽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게임을 아예 못하게 윽박지르고 통제를 하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반발 심리에 더 또 게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요새 애들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한 중1, 늦어도 중2까지 되면 남자애들 이거 통제 안 돼요. 말 안 들어 먹습니다. 절대 안 들어 먹습니다. 엄마 말요. 안 들어 먹어요, 요새. 들어요, 엄마 말? 착하네. 예. 하여튼 뭐, 저처럼 이렇게 착한 학생이 또 앉아요. 여기 착한 애들만 모였나 봐요. 근데 절대 안 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있고요. 좀 논란이 되는 게 만화책인데요. 제 경우는 그냥 만화책도 최대한 그냥 읽게 하시라고, 장려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화책도 그냥 읽게 하세요. 예. 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게임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러분 의외로 막 옛날에 제 때는 뭐 일본 외생 만화니 해갖고 되게 막 언론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일본 만화 실제로 보시면 되게 건전해요. 막 미스터 초바반 막 뭐 고스트 바둑 뭐 이렇게 은근히 보면은 은근히 괜찮은 만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화 같은 경우는 그냥 장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학학습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간단히 한마디 드리자면 청소년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막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이거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거 하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이거 뭐 끝이 안 보이냐? 이거 하면서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책, 뭐 개념원리라든지 혹은 뭐 이제 고등학생 정도 정석책 뭐 이런 펴 갖고 보면 1페이지부터 보고 있으면은 좀 이거 언제 끝나냐? 1단원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끝이 안 보이면서 굉장히 막 또 답답해질 때가 깝깝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하고서.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과연 이거 내가 잘하는 짓인가? 뭔가 끝이 안 보인다, 답답하다. 이렇게 한 쪽 한 쪽씩 공부해서 넘겨서 언제 다 하나 이거. 언제 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사실은. 회의가 들 때가. 근데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인생을 살아보고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봤더니요. 좀 쓸데없어 보이고 뭔가 의미 없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냥 땀 한 방울 흘리고 책상 앞에서 뭐 이렇게 계속 책장을 넘기면서 공부하는 그 과정이 나중에 자기 자신한테 몇 배로 돌아옵니다. 몇 배로 실제예요. 진짜로 저도 그랬어요. 되게 막막했어요. 뭐 정석책 보면서 야, 이거 언제 하나. 그리고 이거 뭐 시간은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진도는 안 나가고 공부는 재미없고 아,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똑같아요. 저도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예. 다 똑같았는데.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 하나하나 제가 지금 요새 사실 보면 학원 강사하고 있는데 그때 공부했던 거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공부했던 거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직접적으로 써먹는 뭐 그런 입장이지만 아무튼 노력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막한 생각이 들 때마다 분명히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한다는 게 나중에 결실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청소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렇게 땀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당시에 뭐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돌아올까? 이런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돌아오더라고요. 몇 배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흘리는 땀방울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위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위인들, 뭐 요새는 또 좀 빌 게이츠는 지금 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이런 친구들이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뭐 시대에 따라서 또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요새 막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빌대니까 또 빌 게이츠가 좀 저희 때만 해도 완전 우상이었었는데 근데 그러한 위인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이거 어머님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머님 혹시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그런 위인들의 공통점. 예? 아, 좋습니다. 독서 좋아요. 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옛날에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에서 읽은 건데요. 도서관 하나를 아작냈대요. 동네 도서관.
근데 뭐 말이 동네 도서관이지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빌 게이츠 고향이 시애틀이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타벅스랑 몇 개 시애틀 그 기업이 있는데 그 시애틀에 있는 자기 그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 상당히 큰 도서관을, 그래서 아작냈다는 게 무슨 도서관을 갖다가 폭탄을 터뜨려서 뭐 이 테러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폭파시켰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었대요. 예. 실제로 사서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는 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대요. 그 많은 책을. 미국의 도서관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수천 권, 수만 권인데. 아니, 물론 뭐 좀 과장이 있겠죠. 근데 실제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독서를 통해서 빌 게이츠가 결국은 뭘 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답변해 줄 수, 혹시 어머님 혹시 그런 위인들이 공통점, 독서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통점, 위인들의 공통점. 예? 집중력. 예. 집중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집중력보다 더한 뭔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뭘까요? 예? 배경 지식, 창의력 좋습니다. 예. 아니,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예? 뭐? 예? 천재적인 거. 자,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건데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여러분 나이 때 혹은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매진했다는 점이에요. 남보다 스타트가 빨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즉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뭐 스마트폰까지 들고 다니까 지금 뭐 갈 때까지 간 건데 옛날에 한 30년 전 이때만 해도 집집마다 컴퓨터 갖고 있다는 건 상상을 못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 안 되죠? 친구들.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XT 컴퓨터라고 해서 애플 컴퓨터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8비트, 16비트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 딱 제때부터 그렇게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PC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본 건데, 먼저 봤는데, 보기도 했지만 그걸 굉장히 어린 시절에 여러분 나이 때 그 목표를 벌써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 그 컴퓨터 하나하나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래서 지배를 했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 나는 우주를 놀라게 할 기술을 만들겠다. 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게 현실화된 게 아이폰, 뭐 아이팟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 여러분들 맨날 들고 다니는. 남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린 시절에 굉장히 뚜렷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들이 상상도 못할 어린 시절에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힘이 된 건 독서였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아무리 창의적이라도 자기 생각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고 뭐 스티브 잡스고 지 혼자 생각해서 그거 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동서고금의 옛날에 뭐 공자왈, 맹자왈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에 뭐 전자기하고 소프트웨어, 뭐 개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섭렵을 했겠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독서도 맞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건 이건 제 생각인데 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목표,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서 그걸 향해서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남들보다 스타트가 빨랐던 얘기고요. 성공하더라도 좀 더 남들보다 빨리 스타트가 빨랐으니까 좀 더 젊은 시기에 열정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청소년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좀 어린 자녀분을 두신 어머님들이 계셔서 잠깐 제가 학원 쪽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건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사실 제가 어제 그 인터뷰를 하나 했었어요. 그 여성조선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해갖고 꼭 학원을 가야만 공부를 잘하는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학원을 가야만, 학원 안 가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과장된 학원 열기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 자, 학원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 해서 이건 제가 정말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확실히. 첫 번째는요, 무조건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닙니다. 저 대치동에서 막 6, 7개 다니는 애 봤어요. 성적 좋냐 하면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가방 메고 이 학원 끝난 다음에 저 학원, 저 뭐 논술학원, 또 국어 따로 다니고 뭐 수학학원도 2개를 다닌대요. 막 영어 다니고 사회과학까지 죄다 학원.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좀 불안하셔서 그런지 애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학원만 보내시는데 그럼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자, 학원 가서 열심히 강의만 듣습니다. 24시간 잠자는 시간 뭐 한 7시간 빼고 그렇게 계속 학원 가서 머릿속에 뭐가 남을까요? 예. 선생님이 열심히 잘 가르쳐줘요, 선생님. 예. 근데 봤더니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한번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해오면서 이 녀석 하는 말이 학원이 너무 많아서 저 학원 많이 다녀갖고 숙제할 시간 없는데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예.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발 너 우리 학원 안 하더니까 여기부터 끊어라. 이 학원부터 제발 끊어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너. 차라리 그 시간에 딴 학원 숙제를 해도 좋으니까. 안 좋겠죠. 자,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정도 보내시고 그다음에 굳이 하나 더 보내시려면 그냥 뭐 국어나 과학, 수학은 사실 혼자서 힘들고요. 뭐 제가 수학을 가르쳐보니까 압니다. 혼자서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공교육도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현재 공교육 현실상 좀 한계가 있으니까 수학이나 그다음에 영어는 또 약간 관점이 달라서 입시 공부만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입시 공부만 하는 거라면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어는 평생 써먹어야 되잖아요. 뭐 토익, 토플만 보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화 시대래 갖고 뭐 진짜 별의별 나라에 다 팔아먹습니다.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뭐 삼성에서 만든 TV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 보면은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나라까지 다 상사 주재원들이 가갖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사실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이건 뭐 제가 뭐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영어는 좀 평생 진짜 공부하는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또 학교 입시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써먹는다는 생각을 하시고서 좀 이렇게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2가지 정도만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 필요하다면 애가 과학에 뭐 그런 게 있다 하면 뭐 과학 정도, 그 정도다. 그래서 뭐 학원 진짜로 뭐 몇 개씩 다니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치동 같은 경우 뭐 유명한 학원이라 엄마들이 되게 움직여요. 그래서 뭐 정보력이 생명이다라고 맨날 유명한 학원 따라다니는데 실제로는요 잘하는 애는 어떤 학원 가도 잘해요. 못하는 애는 어떤 학원 가도 못합니다. 차라리 유명하고 뭐 전교 1등 다니고 뭐 이런 학원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학생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학원을 다니세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뭐 다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턱대고 뭐 유명한 학원이라고 선호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학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대전은 뭐 이건 넘어가죠. 그리고 뭐 실력과 성적, 이게 어제 그 인터뷰 주제였는데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실력과 성적과의 관계는. 그래서 뭐 학원에서 딸딸딸 집어주는 문제 형식으로 그렇게 훈련된 애가 과연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또 학원을 끊게 될 경우에 뭐 점수가 떨어지는지 그런 걸 물어보셔갖고 학원을 보내다가 안 보내면 학원에서 뭐 성적이 떨어지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이 그냥 학생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잘할 놈은 사실 학원 보내도 잘하고 안 보내도 잘해요. 물론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 학원 보내는 게 더 효과가 더 잘 나긴 합니다. 그만큼 또 뽑아 먹으니까요. 얘들이 놀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 안 하는 애를 갖고 학원에만 보내놓는다고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절대로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뭐 사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할아버지가 와도요, 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학원에 친구가 둘이 같이 다녀요. 같은 선생님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예습 복습 꼬박꼬박 해갖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질문할 거, 궁금한 거 다 체크해도 다 물어봐요. 수업 끝나고. 또 한 애는 그냥 가방만 메고 다닙니다.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학원 시간 됐네. 엄마가 뭐 학원으로 태워다 주네. 그래서 학원 가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또 분명히 볼 때는 같은 사교육을 받고 있어요. 뭐 근데
이 친구들 성적이 같을까요? 천차만별이죠.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사교육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하면 좋아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아주 사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우습고요. 예, 효과가 있지만 결국 학생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고자 할 의지가 있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과외를 해도요. 아무리 뭐 서울대생 아니면 뭐 대전이가 카이스트생 잘하는 사람들 과외를 받아도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요, 지가 예습 다 해와갖고 모르는 거 딱딱 체크해 놔요. 그 다음에 지가 진짜 개념에서 이해 안 되는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딱딱딱 집어주면은 아주 뭐 잘해요. 근데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헐렐레 해갖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책만 펴놓고 그 다음에 들으나 마나 똑같이 뭐 과외 받고 똑같은 돈 내고 그렇죠? 똑같은 시간 해도 그 차이가 있겠죠? 어떤 애들은 뭐 사교육을 받아도 100배, 1000배로 뽑아먹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도. 그래서 저는 사교육에 대한 그 효용성을 논하기 전에요. 일단 학생 자신의 그 열의, 그 모든 것은 그 학생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 진짜? 진짜? 수학 싫은 사람. 싫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자, 수학 좋아하는 사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 좋아하는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몇 학년이에요? 되게 어린데? 4학년. 좋은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왜? 아빠랑. 예? 아버지가 학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부를 직접 하신대요. 잠깐만 아버님 잠깐만 나와보시겠어요? 아버님 한번, 잠깐만 나와보세요. 예. 잠깐만 아버지가 직접 공부를 하신대요. 따님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수학이 좋대요.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혹시 학생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유빈이요. 이유빈, 잠시만요. 예. 이유빈. 너무 훌륭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예, 좀 급하게 사인하면 좀 사인이 좀 뭉개졌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유빈 학생, 너무 진짜 훌륭하신 아버님을 두셨어요. 아버님 덕에 수학에 흥미를 붙이게 된. 저는 아버님이 사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수학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또 따님을 위해서 사실 딸 공부시키려는 정도 아니면 사실 힘들죠, 그거요. 예. 자, 사실 수학이 싫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온대요. 어떤 친구들 맨날 밥 먹고 수학만 해요. 몇 시간 동안 수학 공부만 죽어라 합니다. 계속 수학만 하는데 근데 나온 거 보면 뭐 60점, 70점을 못 넘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학교 수업이 별나라 말이래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 시험은요. 국어, 영어는 재밌어. 특히 뭐 여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국어, 영어는 재밌어요. 얘기하다 보면 되게 영어도 따라하는 것도 재밌고 국어도 재밌는데 사실 한국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수학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네, 수학이 싫은 이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중학교. 예. 잠깐 내려보세요. 고등학교 학생 있으세요? 여기 고등학교? 에? 고등학교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고등학교 학생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만 큰 소리로 해주세요. 좀 지레갖고 안 들려갖고. 예. 그 수학 수업 시간에 뭐 하세요?
뭐예요? 수학 수업 시간에? 예? 풀어요? 진짜, 훌륭한 학생, 박수 한 번. 수학 수업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한대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네. 애들 다 자던데.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뭐, 열심히 수업을, 예. 여러분. 사실, 저도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수학 제일 어렵지 않아요? 뭐, 개 중에는 수학보다 영어를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제 친구도 뭐 수학 천재라는 놈 하나 있는데 걔가 사실 서울대 수학과 뭐 갔는데 언어를 되게 비밀인데 한린이라고 되게 천재 같은 애인데 걔 언어 완전 개판치고 들어갔어요. 서울대 수학과 들어갔는데 언어를 이상하게 못 봐갖고 예. 근데 여러분 보통 학생들은 수학을 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예. 수학을 제일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수학.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수학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과목입니다. 더럽게 재미없어요. 수학. 연락 짜증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 같은 수학 가르치는 사람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게 없어서 수학 따위를 가르치냐? 뭐 나가서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여자애들도 봤어요. 막 수학 따위를 어떻게 가증스러운 것. 저 선생님 제발 난 선생님이 싫어요. 그래서 애꿎은 저까지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는데 예. 저도 사실 제가 수학이 싫었다고 하면 의외라고 말씀하세요. 너 과학고 카이스트까지 나온 녀석이 왜 수학이 어렵고 수학이 싫었다고 하냐 하는데 일단 과학고 수학 되게 어렵고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수학 잘하는 놈이 되게 많아서 따라가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학이 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수학 가르치는 일을, 수학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저도 수학이 싫었어요. 왜?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수학은. 그게 한계입니다. 사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수학을 즐겁게 하시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입시 지금 제도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게 꾸역꾸역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을 봐야 돼요. 수학 시험 보기 우리 친구 그쪽에 안경 쓴 친구 수학 시험 보기 좋아요? 싫어요? 그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그 수식을 풀어갖고 그리고 그 중에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걸 사실 고통이에요. 수학 시험 시간이. 수학 시험이라는 게 고통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그래서 사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입시 제도가 있는 한은 수학을 즐기기가 힘듭니다. 그럼 저는 왜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좋아하냐? 저는 시험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답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같은 거 주변에 교사형이라고 따로 있어요. 교사형 딱 보면은 선생님들 보면 이미 같은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보면 할 때 답이 어떻게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맞잖아요. 이런 거 보면 딱 보면은요 파란색으로 답 다 적혀 있습니다. 교사형 지도서라고 있는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부담이 없어졌어요. 시험을 보는 데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은 이건 좀 힘들고요. 그래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두 가지. 흥미와 자신감입니다. 흥미와 자신감. 수학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수학의 흥미. 수학에 혹시 흥미를 느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수학에 흥미가 있다. 우리 학생. 좋아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수학의 무서움을 아직 무시무시함을 모르는 것. 다들 초등학생 4학년 이런 친구들이 손 드네. 우리 중학생 중에서 수학이 좋은 친구 있으세요? 있네. 똘똘하게 생긴 친구. 좋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저 친구 두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수학이 왜 흥미를 어떻게 느꼈어요? 수학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요? 예? 성취감. 벌써 답이 나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 나오실래요? 어려운 문제를. 왜냐면은 제가 하려던 말을 먼저 해주셨으니까, 되게 편하네. 내가 할 게 없네.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 윤혜정이요. 윤혜정. 예? 여의. 여의.
예, 우리 윤혜정 학생한테 또 정답을 말씀해 주신 우리 윤혜정 학생한테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책이 지금 2권 남았는데, 예. 잘 나가네요. 오늘 장사가 잘 되네, 이거. 예. 물론 제 돈 주고 산 거지만, 예. 지금 윤혜정 학생이 정답을 말해 주셨어요. 어려운 문제, 자기가 못 풀 것 같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봤더니 맞았어. 이때가 비록 더럽게 재미없는 과목인 수학이지만 아무짝에도 정말 매력을 정이 안 가는 과목인 수학이지만 이 경우 딱 한 경우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자신감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또 이것도 혹시 정답을 말씀해 주실, 이거 정답이라고 또, 예, 우리 아깝게, 예, 우리 친구 말씀해 보세요. 자신감은 어떻게? 예. 시험 쳐가지고 그거 써있는데 거기서 조장을 하면 예? 조장을 하면, 제일 잘 봐가지고 시험을 제일 잘 봐서, 예, 그러네, 예. 수업 시간 듣기 전에 교과서에 예제 있잖아요. 예, 예제. 이 친구가 좀 뭔가 좀 비슷하게, 미안합니다. 조장하는 건 좋고, 시험 잘 보고 조장해갖고 뭐 하는 건 다 좋은데요. 그럼 제가 원하는 답은 이 친구여서 잠깐만 나와보세요. 잘 나가네. 이 친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제를 먼저 풀어본대요. 얼마나 훌륭한 학생입니다. 좋아요. 아주. 예. 아주 좋아요. 예. 이름이 어떻게? 왕지환? 우리 지환 학생. 학생. 지금 사인이 좀 뭉개지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예, 우리 왕지환 학생이 예제 문제를 먼저 아주 근접한 답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 개념이 완벽히 잡혔을 때, 개념이 어떤 단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혔을 때 우리는 수학의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서 좀 되게 말이 많은데요. 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개념이란 건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공식만 달달 외우는 거를 개념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공식만 달달.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떤 단원의 모든 공식과 개념 원리 보면 앞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저는 A4지에 외워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밑에 있는 문제를 못 풀겠어요. 문제를 하나도 못 풀겠어요. 그러면 왜 전 개념은 다 됐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걸까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너는 지금 개념이 돼 있는 게 아니다. 개념이 잡혀 있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공식만 달달 외우는 거지, 제대로 개념이 잡혀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보면 인수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공식 외우라고 안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앞에 거 보고서, 공식 보고서 풀려고 그래요, 문제 풀 때. 아니면 그냥 공식 같은 거 요약해갖고 종이에 적어서 보고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저절로 외워진다고. 공식 달달 외우기 안 한다. 물론 외워야 돼,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서 그 응용력을 기르면서 함께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좋지. 무턱대고 그냥 공식만 기계적으로 외우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외우면 시험 때도 까먹습니다. 문제도 못 풀고요. 응용력도 없을 뿐더러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문제 풀게 할 때 공식을 다 그냥 보고서 풀게 계속 앞장 넘겨보면서 풀게. 그래서 예제 혹은 그 단원의 응용 문제까지 자유자재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개념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는 걸 개념이 정립하는 걸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애들이
그 어떤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우리 애가 A급 수학에 뭐 있는 중학생이라면 다 알죠. A급 수학 그 더러운 책. 예. 하이레벨이라고 자매품 하이레벨도 있죠. 예. 세상에는 조금 그나마 할만하고 그래서 뭐 A급 수학을 우리 애가 풀리는데 A스텝을 풀리는데 뭐 합산식 문제 중에 한 2개를 틀려요. 우리 애 왜 자꾸 다 맞아야 되는데 틀릴까요? 예? 우리 애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A급 수학과 A급이요. 되게 어려워요. 연락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뭐 30개 중에 2개 틀리면 천재인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애들 실력에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어요. 진짜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인데도 풀려보면 뭐 반을 틀린 애들도 있고요. A급 수학 같은 거 다 좋은데 다 푸는 친구들도 있고 다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수학을요. 뭐 어떤 어머님은 이런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막 틀리는 개수대로 막 때리는 어머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왜 틀렸냐고 자꾸 막 찍찍 그으면서 잔소리를 넣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쉬운 것도 왜 틀렸는가.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가능하면은 애가 많이 틀리더라도 맞은 문제를 갖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만약에 그 틀린 거 갖고 뭐라고 하자면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애가 수학을 진절리를 치게 돼요. 뭐 수학 얘기만 나와도 특히 막 때리고 그럼 차라리 안 풀고 안 맞고 말지 왜 괜히 풀어갖고 틀려갖고 애를 맞겠어요. 손바닥 때리고 이런 어머님들 계신데 그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시험 전날에는 모두 해갖고 그 대신 체크를 잘하세요. 체크를 틀린 거를요. 확실하게 틀린 거는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중학생 여러분 많이 계시니까 근데 중학생들이 이미 쓴맛을 봤죠. 한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가면서 한번 쓴맛을 봤을 거예요. 아마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망합니다. 대부분 애들이 딱 떨어져요. 아마 중1 학부모 어머니들께서는 공감하시는 것은 왜냐면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뭐 명제가 아니라 집합, 유리수 이런 거 집합 유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는 2학년이고 집합하고 뭐 정수 이런 거 나와갖고 애들이 뭐 별 거부감 없이 하는데 딱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가면 방정식이라는 놈이 난정식 나와요. 그걸 다 깨지래. 그래서 엄마들이 막 혼내요. 야, 너 왜 이런 것도 틀려? 이렇게 쉬운 거 왜 틀려? 고작 중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풀어보면 자기도 못 풀어요. 엄마들이. 안 풀려요. 그래서 야, 이거 어렵긴 어려운 거구나.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 중학교 때랑 또 뭐가 틀릴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간 학생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망한다면요. 고등학교는 뭐 그럴 때도 없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바로 망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게 차이점입니다. 올라가자마자 망해요, 바로. 우리나라 수학교육 문제점이 초중고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고등학교 때 팍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면서 확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번에 또 교육과정이 개정돼가고요.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이과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게 고등수학 상하, 고등수학, 그러니까 뭐 하나로 고등수학으로 치는데 이거 왜 마이크 빠졌지? 또 열강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도망갔네. 아하. 안 껴지네. 예. 왜 안 껴지죠, 이거? 어이씨. 진짜. 됐다. 박수 안 나오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박수 치면 더 이상해. 내가 더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생각이 돼갖고요. 예. 그건 그렇고요. 예.
고등수학 상하, 뭐 말이 고등수학 상하지 뭐 인수분해, 고차방정식, 항등식 여기다가 하부분에는 뭐 삼각함수, 뭐 함수며 삼각함수 들어가고 또 순열조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수학원이 있어요. 수학원은 또 좀 쉽습니다. 고등수학 하보다 오히려. 수학원은 좀 처음에는 뭐 지수로거나 행렬 이런 거 좀 그래도 애들이 별 거부감 없이 잘 하는데 뒤에 가면 수열부터 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수투가 있고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미적분이며 통계며 뭐 아무튼 뭐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데요. 고등수학 상하에다가 이제 수학원, 미적분과 통계 기본만 보면 되는데 그래도 미적분이 추가돼 갖고 결코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옛날에 미적분 안 해도 됐는데 그냥 수업만 보면 됐어요. 옛날에 좋았던 시절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택도 없습니다. 미적분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할 게 많이 확 나오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그 때는요, 적어도 고등수학을 한 번씩 고등수학 상부분, 1학기, 고1 1학기 부분을 한 번은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미리미리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학이 고등학교에서 너무 내용이 갑자기, 그래서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냥. 이 엄청난 걸 갖다가 그냥 머릿속에 쑤셔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방학 때 반드시 그 다음 학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 학기 내용을 봐야 돼요. 왜냐면 학교가 요새 공교육이 좀 저도 안타까운데 좀 부실한 게 뭐냐면 어떤 선생님들, 일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냥 그 책에 나오는 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 공식 써줘요. 그럼 그게 진도 다 나간 거예요. 공식 좀 써주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시험 나오는데 시험에는 안 가르쳐줬던 거 다 나옵니다.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해라 뭐 학원을 하든 EBS를 보든 아무튼 어떻게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좀 공교육 현실이에요. 뭐 안타깝지만은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학교 진도에 따라잡히면 끝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진도에 따라잡히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 거.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지금 고1 이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라면 고2 1학기 건 뭐 미리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2 여름방학이면 이제 고2 2학기 건 먼저 해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좀 미리미리 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 쑤셔 던지는 그 폭탄에, 진도 폭탄에 허우적대다가 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학원 해갖고 제가 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요 얘기만 하고 강연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관장님이랑도 잠깐 한 얘기인데, 학원에서 있다 보면 정말 공부가 뜻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초롱초롱하고. 자, 여기 혹시 부모님한테 강제로 끌려 나온 학생 있나요? 자기 공부하기 싫어. 너무 자랑스럽게 손을 드는데 똘똘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부? 네? 공부해요? 질질 끌 어머니 왜 끌고 나오셨어요? 집에 두시지. 너무 나쁜. 예?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될 텐데 됐나 모르겠네. 동기부여가 이제 사실 고등학교 정도 가게 되면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우리 애는 이거 분명히 천재다. 봤더니 우리 애가 남들보다 3개월 빨리 뭔가 남들보다 한 달 빨리 걸음마를 했다. 우리 애는 천재다다. 이런 식으로 옹알옹알 거리는데 분명히 옆집에는 우리 애랑 나이가 비슷한데 옹알옹알 안 하는데 우리 애는 옹알옹알 아빠 엄마 이런데 우리 애는 천재가 아닐까 초등학교. 근데 계속 이런 상황이 초등학교 때까지 가서 영재 캠프도 보내고 이제 영재 교육을 시키고 하다가 영어학원도 보내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면 이제 포기하는 애들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100%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고등학생 100%가 다 서울대에 진학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뜻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어제 사실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인데 정말 뜻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숨겨진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시켜줘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뭐. 아니, 꼭 공부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공부 말고 다른 길이 있거든요. 현대사회가 제가 볼 때 무턱대고 공부 잘해서 명문대만 간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아버지 때 끝났어요. 현실입니다, 이건요. 예. 저도 카이스트 나와서 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예. 보면은, 뭐 좋아서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옛날과는 다릅니다. 뭐 서울법대, 옛날에 뭐 서울법대, 저희 아버지 잘해 먹으셨죠? 아주 서울법대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옛날에 변호사 20명 뽑던데, 올해 로스쿨 이제 그 75% 확정됐잖아요. 한 해에 변호사 몇 명 쏟아졌는지 아십니까? 2,500명이 쏟아져.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더러운 세상 이 꼴 더 이상 못 보겠다 막 하시면서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인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사회 어느 분야를 가나 이제 경쟁이 심하고요. 공부만 달달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제가 물론 입시 공부를 아이들한테 수능과 그런 공부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새 뭐 가수하고 싶다, 연예인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쇼핑몰, 고등학생이 쇼핑몰 해갖고 뭐 막 10억 벌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10억은 좀 오반가? 몇 억씩 벌고 막, 예. 그런 거 보면은, 아니, 그런 애들은 뭐, 걱정이 없죠. 뭐, 졸업해도 대학 안 가면 어때요? 그쵸? 뭐, 연매출이 몇 억이 뜨는데. 근데, 그게 되게, 여러분 뭐, 김연아 선수나 신지혜 선수 이런 거, 혹시 부모님들 그런 얘기 보셨습니까? 김연아 선수. 김연아는 사실 다 알죠? 김연아 선수는 고생 많이 한 거 다 알잖아요. 예. 근데 또 김연아 선수는 고생한 것만큼이나 워낙에 또 타고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예. 물론 뒤로는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주는데 신지혜 선수 혹시 아버지 인터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지혜 선수 아버지요? 아니면 신지혜 선수 본인 인터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죽고 싶었다고 막 하루에 막 그 체력 훈련하느라고 막 20층 아파트를 갔다가 하루에 뭐 10번? 매일. 말이 20층 아파트 10번이지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흘만 해보세요. 그거 인간이 할 짓인가? 20층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고 뛰어내리는 걸. 예. 10번 그거 사흘만 해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0번이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골프를 하는 어떤 그 딸이 골프를 시키면서 막 골프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하니까 신지혜 선수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은 집 팔고 논 팔고 이거 나 알그지 되게 생겼다. 신지혜 선수 아버님 당신은 성공한 케이스 선배시니까 이거 해갖고 만약에 얘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집이랑 다 팔아서 얘를 갖다가 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테레비 프로고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지혜 선수 아버님 말씀이 만약에 단 1%라도 그 딸이 성공하지 못 어? 예? 이거 그만하란, 왜, 자꾸 마이크가, 뭐 끄고 하죠, 뭐, 예. 그래갖고, 딱 1%라도 딸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은, 그거 그만둬야지, 딱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이외에, 예. 아니, 혹시 이거 써도 되나, 혹시? 이거 더 잘 나오네. 이거 좀, 예, 쓰겠습니다. 예.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왜, 예. 마이크가 오늘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 예. 그래갖고. 그리고 혹시 어제 여러분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십니까? 위대한 탄생. MBC에서 슈퍼스타 K를 모방, 뭐 실제 자기네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위대한 탄생. 생각보다 시청률이 안 높네요. 좀 많이. 슈퍼스타 K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슈퍼스타 K 안 보신 분? 많이 계시네. 다 공부만,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공부만 하나 봐.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 제가 봤더니 심사위원들이 떨어뜨릴 때 그냥 가차 없더라고요. 봤더니.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불러요.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저 사람 보면은 너무 멋있다. 노래도 잘 부르고 너무 재밌다. 또 사람들이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능감도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그래서 근데 심사위원들이 딱 보면은 당신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당신은 프로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 혹은 당신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좋으나 결국에는 뭔가 프로가 되기엔 이런 점이 부족하다 해갖고 가차없이 그냥 무자르시 싹둑싹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프로그램 봤더니요, 뭐 한 100명 중에 또 그래도 그 예선이라도 본 사람들은 뭐 1차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뭐 예선이라도 본 사람들은 진짜 동네에서 노래깨나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끼도 있고, 야, 너 가수해라. 여러분, 노래방 가서 친구가 너무 노래 잘 부르면, 야, 너 가수해라. 가수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그런 소리 맨날 듣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비율이 한 100팀,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합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공부 이외의 길이,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 공부 이외의 길이라는 게 또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참 노래만 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가 심사위원들은요, 시청자들이 보는 거랑 다르게 이 사람이 실제로 가수로 하고 프로로 해서 음반까지 냈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가 봤을 때 정말 잘하는, 정말로 매력 있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 그냥 무자르듯이 그냥 딱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다시 수고하셨는데 가시라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게 진짜 공부도 참 힘들지만은 공부 이외의 것은 참 이렇게 또 냉정하구나. 예,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 정도로 무섭구나 하는 걸. 예. 경쟁 사회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공부 이외의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성공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사실 공부보다는요. 예. 훨씬 힘들고, 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겨낼, 예, 맞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공부 이외의 것에 비전과 꿈과, 그 다음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여기 가수에만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런 것도 묻더라고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시청자들이 박수를 치고서 뭐 시청자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뭔가 진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음악에만 올인할 그런 자세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공부 이외의 길로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 정도 가고 진짜로 목숨 바쳐서 진짜 목숨 걸고서 할 만한 그런, 예, 열정과 그런 게 있어야지 좀 성공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연은 뭐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